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명나라, 청나라, 중국 근세사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중국 근세사 두 번째 파트에서 명나라, 청나라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명나라, 청나라를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네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명나라, 청나라의 정치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명나라, 청나라 정치 파트에서는 선생님이 구분하라 그랬어요. 뭐랑 뭐를? 명나라와 청나라를. 기억하시죠? 개관에서 이 명청 파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나누어서 공부할 때 경제와 사회는 명나라, 청나라를 함께 통으로 묶어서 이해도 되지만 정치와 문화에서만큼은 이 정치와 문화에서는 명나라, 청나라를 구분해야 한다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이 정치 파트를 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선 명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뭘 중심으로? 인물들, 황제를 중심으로 주요 명나라, 청나라의 중요 황제들의 업적, 이걸 가지고 이제 인물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황제들의 업적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정리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 그래서 명나라의 정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명나라에서는 중요한 황제를 3명 배울 거예요. 명나라의 건국자 태조 홍무제 주원장, 그리고 명나라판 수양대군 성조 영락제 주체, 그리고 고려찬자라 불렸던 신종 만력제, 이렇게 3명의 황제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물론 신종 만력제 자체는 좀 국제정세 혹은 장거정 파트로만 연결되지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명나라의 건국자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입니다. 일단 주원장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인물적인 특징은 이 사람은 평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평민 출신에서 황제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평민에서 황제가 된 사람이 중국사에서는 2명이 나옵니다. 바로 항우를 꺾고 한나라를 건국한 한고조 유방, 백등산에서 묵특선우에게 패배했죠. 한고조 유방, 그리고 명태조 주원장. 그래서 인물 이제 자료가 나올 때 평범한 서민 출신에서 비천한 평민 출신에서 황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한고조 유방 혹은 명태조 주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내 자료에서도 폐하께서는 비천한 서민 출신에서 황제가 되시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평민 출신이다라는 키워드 잡아 두시고요.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자, 그동안 중국사에서 여러분들 정치적인 중심지는 항상 황허 이북, 화북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치 군사적 중심지인 화북지방에서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건국하지만 이 압도적인 이민족 오랑캐들의 힘에 의해서 이 화북지방을 뺏기고 창장강 이남, 강남지방으로 내려가서 그쪽에 수도를 옮긴 경우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동진이 그랬고 송나라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화북에서 시작했다가 부득이하게 강남지방으로 수도를 옮긴 케이스는 있었지만, 아예 처음부터 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화북지방이 아닌 강남지방에 도읍을 둔 나라는 없었거든요. 그게 근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명나라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망쳐서가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나라의 도읍을 화북이 아닌 강남지방에 둔 왕조, 그게 바로 명나라예요. 어디에 수도를 뒀냐? 바로 남경, 난징이랑 같은 말입니다. 오늘날 난징, 남경에 수도를 두게 돼요. 이 난징에 수도를 둔 또 하나의 왕조가 있었죠. 바로 뭐였죠? 네, 서진이 아닌 동진이죠, 여러분들. 자,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후한, 태평도 황건적의 난으로 후한이 멸망하고 위초고 삼국시대가 펼쳐지고, 이 위초고 삼국시대를 모두 정리한 게 바로 뭡니까? 사마염의 진나라였죠. 근데 이 진나라가 여기서 적어볼게요. 뭐로 인해서 파랑의 난과 556구, 이 분열기를 통해서 결국 화북지방을 오랑캐들에게 뺏기고 창장강 이남, 강남지방으로 도망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동진이잖아. 그래서 이전의 진을 우리가 서진이라고 하고, 이 파랑의 난과 556국으로 화북을 뺏기고 강남지방으로 내려간 진을 동진이라 그래요. 이 동진의 수도가 바로 건강, 난징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동진의 수도 건강, 그리고 지금 명나라의 수도 남경, 난징,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뭐랑 구분을 하셔야 되냐? 비슷하게 화북지방을 뺏긴 나라가 있죠. 송나라. 본래 수도는 카이펑, 개봉이었다가 이 정강해변으로 금나라에게 화북지방을 뺏기고 창장강 이남으로 도망치죠. 그 남송의 수도는 이만 항저우예요. 다른
지역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남경에 이제 강남 지방인 남경에 도읍을 잡고 시작한 명나라 특이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은 그동안 중국을 지배하던 이 원나라 몽골족을 만리장성 이북으로 몰아내고 굉장히 오랜만에 한족의 왕조를 부활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수도의 변화는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그때 머릿속으로 리바이벌 해두시건 아니면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난징, 남경, 자 동진의 수도가 건강, 그리고 지금 그 난징, 이 건강을 명청시대는 뭐라 불러요? 남경이라 불러요. 그리고 청나라 말기에 일어났던 태평천국 운동, 한족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이었죠. 멸만, 흥한. 태평천국 운동에서도 이 한족 농민들의 반란이 태평천국 운동에서 남경을 점령하고 이름을 뭐로 바꿔요? 천경, 하늘이 내려준 곳이다 라고 바꾸고요. 나중에 그 국민당이 근현대가 들어와서 중화민국을 만들고 이 중화민국의 수도가 난징이 돼요. 다 같은 지역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일전쟁 때 일본이 이 난징을 점령하고 난징 대학살을 벌이게 되죠. 동진의 건강, 명청시대 남경, 태평천국의 천경, 난징 다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항조우는 원래 이제 북송, 카이펑, 개봉이 수도였죠. 카이펑, 개봉. 그러다가 뭐 이후에 정강의 변 이후에 이 정강의 변으로 화북지방을 뺏기고 남쪽으로 도망쳐서 이만 항저우로 수도를 옮긴다. 이런 것도 그때그때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자, 아무튼 주원장은 처음부터 강남 지방인 남경의 나라를 만들었고 굉장히 오랜만에 한족 왕조를 부활시켰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그죠? 한족의 전통을 부활하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송나라 때부터 너무나 많은 이민족들이 중국에 들어왔잖아. 요나라는 연운식육주, 금나라는 화북지방, 원나라는 중국 전체.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오랑캐의 풍습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주원장은 그런 오랑캐의 풍습을 다 정리하고 한족의 전통과 문화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몇 번 나왔어요. 내가 한족의 전통을 바로 세우겠다. 오랑캐의 풍습을 다 일수시키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자, 한족의 전통을 부활하기 위해 가장 좋은 학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리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리학 기억하시죠? 유학의 한 갈래였어요. 전한식이 무제, 동중서의 건의로 유학이 국교화, 관학화되고 그때는 분석행위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고학이 중시가 됐고요. 그러다가 수나라 때 문제가 고품중정제를 폐지하고 과거제를 도입을 하고 당나라 때부터 이 과거제가 본격화되면서 뭐가 가장 객관적인 훈고학이 아예 관학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공영다리 오경정이라는 수험서도 만들죠. 근데 문제는 훈고학이 관학화되고 수험서인 오경정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상적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송나라 때 하도 이민족들에게 젖터지다 보니까 정신승리를 위해 만든 게 성리학이었어요. 이 성리학, 남송의 주의가 집대성하는 이 성리학은 남송의 주의가 집대성하죠. 그래서 주자학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성리학의 2대 중요한 논리가 뭐예요? 네, 대의 명분과 화이론입니다. 명분, 상하 간의 질서를 분명히 하고 세상을 둘로 바라보는 거예요. 화와 이로. 화, 중화와 이, 오랑캐로. 우리가 중화다. 우리를 제외하고는 다 오랑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분법적인 한족 우월주의인 성리학이야말로 한족의 전통을 부활시키는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는 훈고학이 아니라 성리학이 관학화됩니다. 자, 국가의 관학이 되었다면, 국교가 되었다면 이걸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는 방법은 뭘까요? 시험 과목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당나라가 훈고학을 관학화시키고 오경정의를 만들었듯 명나라 주원장도 이 성리학을 통해서 이 한족의 전통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성리학을 과거 시험으로 아예 과거 과목으로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 별로 시행되지 않았던 과거제를 엄청나게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게 돼요. 자, 이렇게 성리학이 관학화되고 과거제가 활성화되었다면 이 성리학을 과거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뭐가 많이 설립될까요? 학교가 많이 설립돼야겠죠. 학교도 엄청나게 많이 설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 자, 성리학이나 과거제는 사실상 지배층을 위한 좀 그런 거고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는 뭘 반포하느냐? 육유.
이 유교를 반포했다는 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선지예요. 6개의 유교 윤리라는 건데 아래 보시면 유교 홍무제가 반표한 유교 윤리입니다.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을 존경하고 이웃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자손 교육 잘하고 저마다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딱 명분에 입각한 얘기죠. 이런 6조항의 훈계를 육유라고 합니다. 홍무제가 발표한 유교 윤리예요. 유교를 반포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랑캐의 풍습, 몽골족의 풍습, 변발과 호복을 금지시켜요. 공민왕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모읍니다. 여러분, 주원장은 전형적인 인간 불신이에요. 이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주원장 자체가 평민 출신이라고 했죠. 근데 평민도 그냥 평민이 아니야. 찢어지게 가난한 빈농의 아들이었어요. 주원장의 가족이 다 죽었거든요. 죽은 이유가 다 굶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만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막 젊은 시절에 거지도 해보고 뭐 별걸 다 해봤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특히 관리들을 믿지 않았어요. 말단 관리부터 높은 관리까지 하도 탐관오리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관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일은 내가 처리하겠다. 그래서 뭘 폐지하느냐? 재상제를 폐지해요. 이걸 우리가 뭐랑 비교해봐야 될까요? 네, 송태조, 조광윤. 이 사람 역시도 절도사의 출신으로 황제가 된 다음에 절도사의 힘을 약화시키는 문치주의, 황제 독재 체제를 시행합니다. 근데 이제 송태조, 조광윤은 어떻게 했죠? 재상의 권한을 약화시킨 거야. 뭐예요? 재상의 뭘 없앴죠? 네, 거부권을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송태조, 조광윤, 명태조, 주원장 모두 황제 독재 체제를 시행했는데 송태조, 조광윤은 이 재상제를 없앤 게 아니라 재상의 권력을, 재상의 힘을 약화시킨 거예요. 재상의 힘을 약화시킨 겁니다. 재상의 뭘 없애버린 거야? 황제의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 봉박권을 없애고 재상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정도로 끝낸 게 송태조, 조광윤이에요. 근데 명태조, 주원장은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이 재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 재상제를 폐지했다는 말은 이제 그 재상 밑에서 실무를 처리하던 육부, 이 육부를 누가 관리하겠다는 거야? 황제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육부를 직접 통솔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황제가 있고 이제 재상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나라 일을 실질적으로 실무를 처리하는 육부가 있는데 아예 이 재상을 없애버리고 황제가 육부를 직접 통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육조직계제랑 의정부 화사제 기억나시죠? 우리 조선 공부할 때 의정부를 거치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꿈꾸었던 의정부 화사제랑 이 의정부 역할을 축소시키고 왕이 육조랑 직접 소통했던 육조직계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육조직계제보다 이거 더한 거야. 근데 육조직계제는 의정부를 없앤 건 아니잖아요. 힘을 약화시킨 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예 왕들이 의정부를 없애버린 거야.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다 꺼져. 없애. 의정부, 영의정, 자의정 다 없애버리고 왕이 육조를 직접 관리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조직계제보다 더 강력한 독재 체제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했죠. 공신들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자신을 도와서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자신들 그 공신들을 다 죽여버려요. 거의. 대표적인 공신 숙청이 호유용의 옥과 남옥의 옥인데 이 호유용, 남옥은 사람 이름이거든. 주원장의 왼팔과 오른팔이었어요.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흔히 사극에서 삼족을 멸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건 더해요. 구족을 멸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조금이라도 연관돼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 하나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호유용역과 남호구역을 거치면서 이 공신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죽은 공신들의 숫자만 8만에서 1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존재는 아예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러한 인간 불신이 어디서도 나오냐? 행정에서도 나오는데, 자, 이제 나라를 새로 세웠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재정,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돼요. 그 세금을 제대로 걷으려면 국가가 파악해야겠죠. 무엇을? 인구와 토지를.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 인구와 토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토대로 세금도 걷고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우선 전국적으로 토지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누가 땅을 어디에 얼마나 갖고 있나 토지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문서로 만들어요. 이게 토지대장인 어린도책입니다.
근데 그 토지조사라고 만든 토지대장 이름이 왜 어린도책이냐? 이 어린이 물고기 비늘을 말해요. 물고기 비늘린. 그러니까 이 어린도책이라는 책에 그 토지를 막 구획했을 거 아니야? 그 토지 구획을 한 모양이 물고기 비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도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또 인구조사도 실시해요.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나. 그리고 이 인구조사를 한 인구대장도 문서로 만드는데 이게 바로 부역황책이에요. 그 책 표지가 누런색이었거든. 그래서 부역황책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조사를 해서 전국적인 토지조사를 통해서 토지대장인 어린도책을 만들고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통해서 호정 및 조사대장인 부역황책을 만들었다. 이 두 개 만들었다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공무원들이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원장은 말단 공무원도 안 믿어. 그래서 세금을 걷고 이런 사람들의 역을 관리하는 거를 마을 주민들, 백성들에게 맡깁니다. 이게 바로 주원장의 또 다른 시그니처, 이갑제예요. 자, 이갑제는 어떤 거냐? 이갑제는 설명을 드리면 일단 110집을 하나로 묶어서 1, 2로 편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110호를 이제 그 중에서도 10호를 묶어서 1, 2, 다시 한번 110호를 묶어서 1, 2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110호 중에서도 잘 사는 집 10호를 2장호로 편성을 해요. 그리고 평범한 100집을 갑수호로 편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10호의 2장호 중에서 1년마다 돌아가면서 1명의 이장과 10명의 갑수를 선발을 해요. 그리고 이 1명의 이장과 10명의 갑수가 세금도 걷고 역도 관리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10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10년 주기로 하면서 1년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적어도 10년에 한 번, 1년은 그 마을의 대표 공무원이 되어서 그 지역의 행정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이갑제. 110호를 1, 2로 편성을 하고 부유한 10호를 2장호, 나머지 100호는 10갑으로 해서 해마다 차출된 갑수 10명과 이장 1명이 부역징수 치안 유지 등 부역황책 작성 등 향촌지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게 이갑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명태조 주원장 하면은 남경에다가 평민 출신이다. 포인트 몇 개. 자, 평민 출신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도망친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강남 지방인 남경, 난징에 건국을 했다. 나라를 만들었다. 그리고 유교를 반포하고 재상제를 폐지했다. 그리고 공신들을 수청하고 이갑제, 어린도책, 부역황책 이런 특별한 키워드 있죠. 유교반, 평민 출신, 남경의 건국, 유교반포, 재상제 폐지, 이갑제 실시, 어린도책, 부역황책 이런 키워드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누구냐? 바로 영락제가 나오지만 이 사이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주원장 수많은 아들을 두었는데요. 이 주원장에게 정말 사랑했던 장남이 있었어요. 모두가 성군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장남이 너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장남의 아들, 그러니까 주원장에게 손자가 되는 이 손자 주윤문, 얘를 황태자로 삼아요. 그 주윤문이 나중에 2대 황제인 건문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장남은 죽었지만 그 아래에 수많은 차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윤문의 삼촌들이죠. 26명이라는 삼촌들이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끼던 장남이 죽었고 어린 손자가 2대 황제가 될 상황이야. 그럼 주원장 어떻게 하죠? 그죠? 이 어린 손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이 삼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정하지만 공신들을 수정했듯이 다 죽이거나 아니면 힘을 다 빼놓고 팔다리 잘라버리고 존재감을 지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믿지 않다. 그 누구도 믿지 않던 주원장이 유일하게 믿을 건 가족이에요. 가족만 한 게 없다. 그리고 믿을 건 피부치밖에 없다. 그래서 이 26명의 자식들을 다 지방의 번왕으로 임명해버립니다. 지방의 왕으로. 그리고 군사권을 줘요. 주로 어디에 배치했냐? 북방지방에 배치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봐봐. 몽골이 멸망한 게 아니야. 주원장이 비록 이 몽골 원나라를 몰아내긴 했지만 얘네를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얘네가 어디로 갔죠? 만리장성 이북으로 도망쳤잖아. 그리고 원래 그들의 고향인 이 몽골 초원지대에서 북원을 만들어가지고 호시탐탐
명나라를 노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 다시 이 몽골족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명나라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하들에게 군권을 맡기는 건 이 사람이 믿음이 안 가니까 가장 자신이 믿을 만하다는 나머지 자식들에게 군사권을 주고 번항으로 임명해서 이 북방의 몽골의 침략을 막는 울타리로 삼아버린 거예요. 북방의 번항으로 삼아버린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조카를 도와서 이 명나라를 지켜라 라는 의미였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 이제 주원장이 죽은 다음에 손자인 주윤문이 이대 건문제가 되었을 때 신하들이 말을 한 거야. 이 번항의 존재가 너무 위협적입니다. 지방에서 독립적인 군사권을 갖고 있다니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해서 삭번 정책, 이 번항의 힘을 약화시키라는 삭번 정책을 건의하게 되고 당연한 이야기죠. 그 이대 건문제 주윤문도 삼촌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삭번 정책을 시행하게 돼요. 대부분의 삼촌들은 다 날렸지만 딱 한 명의 삼촌, 가장 위협적인 삼촌, 바로 주체, 연왕 주체였습니다. 이 바람의 근거지는 베이징이었어요. 그 연운 16주의 중심지인 베이징. 이 연왕 주체는 이제 우리 조카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내가 앉아서 죽어줄 순 없지. 이래서 본인의 근거지였던 이 베이징을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정난의 변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반란을 성공시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 연안, 베이징 지역의 힘만으로 명나라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정부군과 이 연안 주체의 군대가 싸웠는데 결국 연안 주체는 명나라 정부군을 무찌르고 남경을 무너뜨리고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이게 명나라판 태종, 수양대군, 태종 혹은 수양대군과 가깝죠. 조카를 몰아냈으니까 수양대군, 성조, 영락제 주체예요. 자, 우리 조선시대에서도 왕자의 난으로 왕이 된 태종과 계유정난으로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수양대군, 세조. 이들의 공통점은 뭐죠? 명분 없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에 집착하죠? 왕권 강화에 집착을 하죠. 뭐 육조 지키즈라든가. 마찬가지야. 주체 역시도 본인이 아무런 명분이 없이 반란을 통해 황제가 된 거니까 황제권 강화에 목을 맵니다. 근데 갑자기 왜 환관이 나오냐? 다 주원장이 뿌려놓은 씨앗이야. 주원장은 인간 불신,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없는 친구들, 환관들도 엄청 괴롭혔어. 환관들도 믿지 않아가지고 엄청 모욕을 주고 괴롭혔거든. 그래서 환관들이 이 주원장에 대한 원한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 환관들이 주원장, 너의 자손을 우리가 몰락시키겠다. 이래서 그 연왕 주체의 군대가 남경 근처로 다가와서 남경을 포위했을 때 원래 남경은 뚫기 쉽지 않은 성이었거든. 근데 안에서 환관들이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들이 주체와 내통해서 남경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이 정난의 변을 성공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 게 환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락제는 그 환관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동창이라는 걸 설치해요. 이거는 비밀 경찰이야. 환관들은 웨어러블, 궁궐 어디에나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관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야. 그래서 궁궐 곳곳에 눈과 귀가 되어주는 환관들을 통해서 이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죠. 누가 불만이 있냐, 누가 황제 욕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다 모집을 해. 다 그 정보를 수집해서 황제의 길로 바치는 거야. 그래서 동창이 명나라 공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무협소설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이 명나라를 배경으로 한 무협소설에는 꼭 환관들의 정보 조직인 동창이 나와. 역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환관 하나에만 의지하다 보면 환관들이 정보 통제를 해버리면 어떡해? 거짓된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권력을 하나에 모으게 하지 않기 위해서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릴 염려가 있으니까 이 동창을 견제하기 위해 금의위라는 걸 설치합니다. 금의위. 이 금의위는 부활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은 원래 주원장 때도 있었어요. 근데 주원장이 아무도 안 믿잖아. 그래서 금의위를 만들었다가 없애버리거든. 그 금의위를 부활시킨 겁니다. 이 금의위도 동창과 똑같은 정보 조직이야. 동창은 환관들이 만든 거고 금의위는 정상적인 남성들을 모집을 해서 만든 황제의 정보 조직이에요. 그래서 동창과 금의위 양대 정보 조직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시키면서 모든 권력을 황제가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내치에서는 중요한 걸 만들어요. 내각대학사라는 걸 만듭니다. 뭘 만든다고요? 내각대학사. 이 내각대학사 역시도 주원장이 뿌려놓은 씨앗이야. 주원장이 제상제를 폐지했죠. 그리고 육부를 황제가 직접 통솔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뭘까? 황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업무량이 대폭증한단 말이야. 주원장이야 워낙 부지런한 워커홀릭이라 이게 가능했지만 주체는 말한 거죠. 난 아빠처럼 못해. 그래서 내각대학사를 설치합니다. 자, 그럼 내각대학사의 설치는 제상제가 부활한 걸까요? 아버지가 없애버린 제상제를 부활시킨 걸까요? 아니야. 제상제를 부활시킨 게 아니라
황제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 황제를 도와줄 비서기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대학사는 재상이 아닙니다. 이 황제의 업무를 도와주는 비서기구예요. 황제의 보조기구입니다. 내각대학사라는 걸 설치해서 황제 업무를 도와주게 했다. 그러니까 지위는 낮지만 하는 역할은 실질적인 재상의 역할을 했던 비서기구가 내각대학사예요. 근데 가끔 교과서나 문제집에 홍무제가 내각대학사를 설치했다라고 잘못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영락제가 내각대학사를 설치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홍무제 때도 막 이거 했다 이런 말이 나오냐면 홍무제도 왔다 갔다 한 거야. 자기가 이 재상제를 없애고 육부를 직접 통솔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 그래서 비서기구를 몇 번 만들었다가 또 인간불신, 없애버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대로 비서기구인 내각대학사가 정식으로 설치된 건 홍무제가 아니라 영락제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다 EBS 교재랑 다 검토해본 거예요. 영락제 때 내각대학사가 설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손으로 조카를 몰아내고 남경을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근데 찜찜하게 이 남경성을 불태울 때 이대 왕제인 자신의 조카 건문제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막 건문제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다라는 소문이 막 돌았거든. 그게 너무 찝찝한 거야. 그래서 남경에다가는 수도를 삼지 못하겠다. 내 근거지인 베이징으로 가겠다. 이래서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명나라의 수도가 남경에서 북경이 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북경에다가 황제가 기거하는 섬이 뭘 만들었죠? 중국 지비람 아니에요. 자금성을 만들게 됩니다. 이 자금성을 건설했다라는 거 굉장히 잘 나와요. 막 이 영락제 자료가 나오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자금성을 건설하는 인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나옵니다. 엄청 화려한 성이죠. 자금성보다 경복궁 보면 참 아담해요. 자, 이게 내치입니다. 내각대학사 설치, 북경천도, 자금성 건설. 그리고 외치. 자, 명분 없이 황제가 됐습니다. 본인의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잘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본인이 잘하는 게 뭐죠? 전쟁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전쟁 귀신이거든. 베이징의 힘만으로 명나라를 무너뜨렸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이 가장 잘하는 대외 원정을 보여줍니다. 어디로 가느냐? 몽골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몽골 원정을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명태조 주원장이랑 비교해야 돼. 자, 아버지인 명태조 주원장은 어떻게 한 거죠? 중국 땅에 들어와 있는 이 몽골족을 만리장성 이북으로 쫓아낸 거야. 내 집에서 나가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인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이 이 몽골족을 중국 땅에서 몰아내고 만리장성 이북으로 몰아내는 거에서 그쳤다면 아들인 성주 영락제는 아예 만리장성 넘어서 몽골족의 근거지인 그 고비 사막으로 원정을 떠난 거예요. 마치 진시황이 몽염을 시켜서 황하 이북지방, 오르도스 이북지방에 있는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쌓은 거에 비해서 한나라의 무제가 위청 곽거병을 시켜서 아예 바이카로스, 흉노족의 본거지로 간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땅에 들어와 있는 몽골 흉노를 북방으로 몰아내는 거에 그쳤느냐, 아니면 아예 원정군을 통해서 그들의 몽골과 흉노의 근거지로 갔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락제는 더 특이한 게요. 우리 한무제가 그 흉노 원정을 떠날 때, 흉노를 정벌할 때, 바이카로스로 갈 때 본인이 직접 갔나요? 아니죠. 위청 곽거병을 시켜서 간 거잖아. 본인은 이제 가지 않았죠. 근데 영락제는 이 몽골족의 원정을 떠날 때 본인이 직접 가요. 황제가 직접 가. 직접 고비 사막을 넘어서 몽골족의 근거지로 쳐들어갑니다. 다만 원정을 하긴 했지만 복속시킨 건 아니에요. 몽골들이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진족은 복속을 시키게 돼요. 만주에 있는 여진족들을. 이 여진족이 나중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독자적인 발전을 하는 거지. 그 여진족이 지금은 영락제에 의해 복속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고비 사막을 넘어 몽골족의 근거지로 친정을 떠났고 복속시키지 못했다. 원정만 떠났다. 여진족은 복속했다. 그리고 정복한 곳은 어디냐? 베트남. 베트남을 정복합니다. 당시 베트남의 수도가 탕롱이었거든. 그래서 탕롱을 함락했단 말도 나오기도 해요. 자, 우리 베트남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진나라의 진시황은 어디만 정복했죠? 네, 진나라 때는 베트남 북부 지역, 그 광동 지역을 정복하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한나라 때는 한나라 무제가 남부, 이 남비엣, 남월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 구군을 설치했죠. 그리고 원나라 때는 세조 쿠빌라이가 베트남 원정을 떠났지만 이겼어요, 졌어요? 못 이겼죠. 그 쩌낭조를 정복하는데 실패했잖아. 정말 쩌낭조가 우와 우리 정말 쩌는 것 같아 이래서 원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고 쯔논 문자, 대월사기 이런 역사책을 편찬했죠. 그래서 쩌능다오의 이순신, 쩌낭조의 이순신, 쩌능다오도 기억하라 그랬어요. 쩌능다오. 그 실패했었잖아. 근데 그거를 성공을 한 거야. 그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가 실패했던 베트남 정복을 이 사람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정화의 원정입니다. 환관이에요. 환관을 우대했다겠죠. 환관 정화를 시켜서 원정을 떠나는데 이 원정은 어디냐? 바다로 원정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대함대를 보내서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무려 7차례 대함대 원정군을 보내게 돼요. 이 중 6차례는 영락제가 한 거고 나머지 7차 원정은 영락제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화의 원정은 어떤 목적으로 한 거냐? 이게 시기로 따지면은 15세기잖아요. 서양의 신학로 개척보다 100년 빨라요. 서양의 이제 신학로 개척은 16세기거든요. 근데 이 정화의 원정의 목적은 서양처럼 무언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되게 약간 낭만주의적이야. 우리 그 춘추 시대 때까지만 해도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인정해가지고 그 패자 중심의 회맹질서 기억나죠? 다 같이 모인 다음에 내가 짱인 거 인정하지? 인정합니다. 오케이,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비슷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거의 3만 명에 달하는 군대와 160척의 대함대를 보내서 하는 거는 조공질서를 확대하는 겁니다. 야, 우리 명나라야. 우리 진짜 쩌는 나라거든. 너희들 우리 명나라를 인정하고 우리 황제를 섬기고 조공 바쳐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조공 바치면은 응 그래 이러고 이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명나라 중심의 국제질서, 명나라 중심의 국제질서인 이 조공질서, 이 조공질서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거예요. 뭔가 정복하거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건 자료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정화의 원정 되게 잘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죠? 정화의 원정 탐구 자료가 나옵니다. 아이고. 자, 이 정화의 원정을 보시면 어디로 갔냐? 이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 아프리카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도시들 몇 개 알아두셔야 돼요. 물라카, 캘리컷, 아덴, 모가디슈. 우리한테도 익숙한 지역 있죠. 아덴만의 여명, 모가디슈. 그러니까 엄청나게 멀리 간 거야. 그리고 갈 때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콜럼버스의 배랑 정화의 배.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렇게 가서 뭐 한 거야? 한 거는 명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면서 조공책봉 체제를 확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들한테 막 희귀한 그런 토산물도 받아오고 특히 아프리카 지역 가서는 인도 아프리카 지역 가서는 코끼리랑 기린 같은 거 얻어와가지고 이거 막 돌아오면서 막 거대한 행렬을 벌여요. 이 원정 끝나고 돌아오면은 이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에서 얻어온 이 희귀한 뭐 토산물과 그들이 바친 조공들을 막 자랑하는 거야. 퍼레이드 벌이는 거예요. 봐라 이 기린을 보아라. 저 멀리 먼 아프리카에서 우리 황제폐하께 바친 조공이다. 우와 이러고 막 자금성에서 막 기린 뛰어놀고 막 코끼리 뛰어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지. 보여주는 거죠. 황제의 권위를. 이때 이제 코끼리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가지고는 귀양 가죠. 하도 많이 먹는다고. 그 섬으로 귀양 간 다음에 우울증으로 죽고 막 그러죠. 자, 아무튼 이런 조공질서의 확대. 그리고 이때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면서 이때 본격적으로 화교들, 이 다른 지역, 특히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진출해요. 이때 이 정화의 원정을 계기로 이 동남아시아의 화교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최초는 아니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의 화교들이 진출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전부터 진출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교, 뭐 물라카 왕국, 삼보묘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정화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화교들이 그들이 이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게 된 토대를 마련해준 이 정화를 기리는 무덤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정화의 무덤이 삼보묘예요. 이 정화의 원정은 나오는 패턴이 두 가지야. 이 정화의 원정으로 영락제를 물을 수도 있어요. 이 정화의 원정 자료를 주고 이 원정을 시행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정화의 원정으로 영락제를 물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정화의 원정의 내용 자체를 물을 수도 있어. 어떤 결과 가지고 왔냐? 명나라 중심의 국제질서, 조공질서 확대, 화교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런 식으로 정화의 원정 내용을 묻거나 이걸 가지고 영락제를 묻거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영광의 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명나라는 암흑계 혼란기에 빠지게 돼요. 왜냐면 영락제가 환관을 등용을 했잖아요. 근데 영락제 자체야 이 동창, 환관들로 이루어진 동창과 금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후대 왕제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환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통제라는 애가 등장하는데 이때 희대의 환관이 등장해요. 왕진이라고. 그래서 이 환관 왕진은 당시에 정통제가 20살 좀 넘었나? 엄청 젊었어요. 이 젊은 정통제의 혈기를 건드리는 거야. 폐하. 제가 봤을 때 폐하께서는 영락제보다도 더 위대한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제께서 마무리 못한 몽골 원정 폐하께서 마무리하시죠. 영락제가 직접 갔지만 몽골과 비등비등하게 겨루고 끝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폐하는 영락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폐하께서도 영락제가 한 것처럼 직접 군대를 끌고 만리장성 넘어 몽골족의 근거지로 가서 몽골족을 완전히 정복해서 영락제를 뛰어넘는 위대한 황제가 되셔야 합니다. 이러고 막 꼬드긴 거야. 그래서 정통제가 그래 나는 가능하지. 이래서 모두가 말리는데 굳이 군대를 박박박 긁어 모아 명나라 최정예 군대 40만을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만리장성 넘어서 원정을 떠나게 돼요. 근데 얘들아 이 정통제나 환관 왕진이 전쟁에 대해 아는 게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무리한 원정을 할 거라면 근데 영락제만큼 능력이 없다면 군사 지휘권이라도 밑에 있는 유능한 장군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넘겨요. 그래서 총사령관 1 정통제, 총사령관이 없는 친구 왕진 이렇게 40만 군대를 끌고 나가는 대환장 파티가 벌어진 거야. 결과는 전멸. 이게 바로 토목보의 변이에요. 여기서 몽골족의 부족 중에서 이 부족 이름 기억해두세요. 오이라트부가 있거든. 이 오이라트 부족이 그 당시 몽골족의 되게 강력한 부족이었어요. 이 오이라트 부족에 의해서 40만 명나라의 정예군이 전멸하게 되고 환관 왕진은 죽고 황제인 정통제는 오이라트 부족의 포로가 됩니다. 정통제가 포로가 된 사건이에요. 자, 이게 명나라에 준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40만 군대가 전멸했어요. 이 40만 군대가 어떤 군대냐? 그동안 명나라의 북방지방을 지키던 최정예 군대였단 말이야. 이 군대가 전멸하니까 국방력에 구멍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이 몽골족의 침략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기를 쓰고 명나라가 만리장성을 보수 공사하게 됩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만리장성은 이때 보수된 만리장성이에요. 이 만리장성을 보수하고 몽골족의 침략을 막느라 이때부터 명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돈과 인력을 갈아넣게 됩니다. 자, 이 토목보의 변인데 이때 이제 정통제를 포로로라고 적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포로로 잡은 오이라트부가 야 니네 왕자 돌려받고 싶으면 돈 내 했는데 명나라의 대답은 응 필요 없어 그런 황제 니네가 가져 이러고 새로운 황제를 옹립을 해요. 대환장이죠. 명나라에 버림받은 거야. 근데 오이라트 부족이 어떻게 했냐? 정통제 죽였냐? 아니에요. 굉장히 교활한 술수를 씁니다. 그래? 야 그러면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가 공짜로 니네 왕자 풀어줄게. 이래서 정통제를 명나라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어때? 난리가 난 거야. 토목보이변으로 정통제가 포로로 잡혀서 명나라에서는 새로운 황제가 들어섰는데 그 정통제가 돌아온 거야. 누가 황제가 돼야 돼요? 이래가지고 또 명나라가 또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계략이죠. 자, 이러한 혼란의 상황. 자, 이 혼란의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혼란의 상황을 좀 정리하면은 여전히 환관들은 토목보이변 이후에도 명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환관의 득세로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고 있고요. 이민족의 침략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북로남해라 그래요. 북로남외. 북쪽에서는 누가? 몽골족이 날뛰는 거야. 몽골족. 오이라트 부족, 타타르 부족. 대표적인 부족 두 개예요. 북쪽에서는 오이라트부, 타타르부. 당시 타타르부에는 알탄칸이라고 하는 또 수다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이라트부, 타타르부, 알탄칸 이런 몽골족이 명나라의 국경을 위협하고 있고요.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날뜁니다. 당시가 일본의 전국시대였어요. 우리나라에도 중종 때 삼포회란, 명종 때 을묘해변. 그래서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설치가 되고 명종 때는 을묘해변을 계기로 비변사가 정식 기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었잖아. 그때라 보시면 돼요. 남쪽에는 전국시대 왜구들, 북쪽에서는 오이라트부, 타타르부, 몽골족이 날뛰는 거야. 특히 몽골족의 위협은 굉장히 심각했어요.
토목보이변은 그나마 양반이야. 이거는 명나라가 쳐들어갔다가 전멸한 거잖아. 이제는 아예 역으로 몽골족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명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을 포위하는 경술의 변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사에 3대 치욕이라고 있어요. 토목보이변, 경술의 변, 그리고 정강의 변. 그 정강의 변 기억나시죠? 그 금나라의 침략으로 개봉, 송나라의 수도인 카이펑 개봉이 함락되고 휘종금종이 포로로 끌려갔던 정강의 변. 그리고 토목보이변, 경술의 변. 이게 중국 3대 치욕인데 그중에 지금 2번이 명나라 때 발생을 한 거야. 황제가 무리한 원정으로 군대를 말아먹고 포로가 된 토목보이변.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몽골족이 아예 북경을 포위한, 베이징을 포위한 경술의 변. 그래서 15세기 토목보이변, 16세기 경술의 변. 두 개 알아두세요. 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명나라가 버틸 수 있던 이유는 돈의 힘입니다. 송나라랑 똑같아요. 송나라도 이제 요나라, 서하, 막 금나라 져 터졌지만 버틴 이유는 뭐야? 경제력이었잖아. 자, 그럼 송나라가 경제력으로 버텼듯이 명나라도 버티는 힘은 경제력이에요. 이때가 바로 신항로 개척. 그리고 유럽에서 16세기부터 콜럼버스로 대표되는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 덕분에 은이 엄청나게 유입이 돼요. 이 힘으로 살아남은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동아시아사에서는 초 S급 주제인데 세계사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A급 주제예요. 은의 유입, 은의 흐름. 자, 유럽 애들이 신대륙을 개척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콜럼버스로 대표되는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이런 유럽 애들이 신항로를 개척해서 신대륙을 개척하고 여기서 뭘 가져와요? 은을 엄청나게 가지고 와요. 은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각종 신작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담배 이런 각종 신작물을 무지하게 가지고 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끊겼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은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담배 등을 가지고 오고요. 이걸 어디로 가지고 와요? 네, 중국으로 옵니다. 명나라로. 왜? 그동안은 사고 싶었는데 못 샀거든. 무엇을? 차, 비단, 도자기를. 돈이 없어서. 근데 이제 돈이 생겼잖아.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지고 온 막대한 양의 은을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그들이 원하던 차, 비단, 도자기를 사가는 거예요. 이 아메리카산 대륙의 은이 유럽인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막대하게 유입이 되고요. 일본 역시도 은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일본이 실제 근대화를 성공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은이야.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0~40%가 일본에서 나왔어요. 그 일본 역시도 중국에서 차나 생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은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은의 힘으로 버틴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황제가 된 게 바로 신종 만력제예요. 그러니까 만력제가 황제가 될 당시에는 중국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 북로, 남해, 오이라트부, 타타르부, 전국시대, 왜구, 심지어 경술의 변도. 자, 경술의 변이 신종 때 터졌다는 얘기는 아니야. 경술의 변은 신종이 황제가 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북로, 남해, 경술의 변 이러한 상황에서 황제가 된 게 신종 만력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북로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해결을 위해 나선 게 신종 만력제의 뛰어난 신하 바로 장거정이에요. 장거정. 자, 우리 신종, 정치, 개혁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송나라 때도 있었어요. 송나라 때도 신종이 황제가 되었을 때 등장했던 사람이 왕안석이었죠. 왕안석의 신법, 개혁. 자, 이때는 왜 개혁을 해야 됐었죠? 네, 북방민족의 압박. 이제 송나라가 문치주의를 통해서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에서 북방민족의 침략을 이겨낼 수가 없었죠. 거란족의 요나라, 그리고 탕구트족의 서하의 압박. 금나라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왕안석은 금나라 이전이야, 얘들아. 거란족의 요나라, 서하의 탕구트의 압박. 이것 때문에 이제 세패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하자? 민생을 안정시켜서 소농민과 상인들을 보호해서 부국강병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였어요. 청묘법, 시역법, 모역법,
뭐 균수법, 봉합법, 봉합법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명나라 때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 신종. 같은 신종이에요. 누가 등장하죠? 송나라에 왕한석이 있다면 명나라에는 장거정의 개혁. 왜 하는 거죠? 송나라 때가 요와 서의 압박이라면 지금은 북로 남해, 몽골과 왜구의 압박. 이것 때문에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장거정의 개혁, 북로 남해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북로. 여기서 대응법이 달라. 장거정이 되게 똑똑한 게 이때의 몽골족은 물론 힘은 강했지만 징기즈칸 때의 몽골이랑은 달라. 그러니까 징기즈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야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온 세계를 정복하겠다라는 건데 이때 이 징기즈칸 후에 이 당시의 몽골족들은 사치와 향락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얘들을 배부른 대주로 만들어야겠다. 이래서 몽골과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마시를 열어줘요. 말 그대로 시장이에요. 말시장. 그러니까 몽골족이 말을 가지고 오면은 그들이 원하는 차, 비단, 도자기나 사치품을 막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왜 해결책이 돼요? 몽골족 입장에서는 뺏으면 되지. 이 마시가 엄청 해자스러워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환이 아니라 몽골족이 말만 가지고 오면은 그 말의 가치 몇 배에 해당하는 사치품을 퍼주는 거야. 그러니까 몽골족 입장에서도 목숨 걸고 싸워서 피 흘려가지고 막 싸우는 것보다는 말만 가지고 가면 자기네들 흔한 게 말이니까 말만 가지고 가면 그 말의 가치에 수십 배에 해당하는 금은 보화를 안겨주니까 이 몽골족들이 이제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시를 개설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치품을 퍼주는 거야. 이게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퍼주는 게 전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돈이 조금 들어요.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몽골족을 사치와 향락에 빠뜨리고 그 몽골족의 말을 얻어와서 몽골족의 힘도 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몽골족은 배부른 대지로 만든다. 몽골과 강화하고 시장을 열어줍니다. 남해 왜구는 격퇴해요. 이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을 등용하는데 그게 바로 척계광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에요. 이 척계강을 등용해서 이 남부 해안가 지방을 위협하는 왜구들을 처리하는데 이 척계강이 이 왜구들을 상대하기 위해 만든 병법이 절강병법이라는 거예요. 이 절강은 그 중국 남부 지방을 말하는 그 지역 명칭이야. 이 절강 지역의 병법이라는 건데요. 일본군이 무서운 이유. 근접전의 달인이잖아. 사무라이들. 평생 칼만 잡은 사무라이들이잖아요. 허이 머리 허리 다리 이러니까 얘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병종을 3개로 나눕니다. 일단 앞에서 이 왜구들에게 시간을 벌어줄 근접전을 담당한 살수, 그리고 원거리에서 활로 그들을 처리하는 사수와 총과 대포로 왜구를 처리하는 포수, 이렇게 병종을 포수, 사수, 살수로 전문화시켜요. 그리고 이런 절강병법을 정리한 책이 기호신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포수, 사수, 살수 이거 많이 들어봤죠? 네,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게 나중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잖아. 이때 이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주러 온 명나라 애들이 가지고 온 게 절강병법 기호신서예요. 명나라 군대가 워낙 잘 싸우니까 조선에서 물어본 거지. 어떻게 그렇게 일본군과 잘 싸우냐 했더니 애들이 알려준 거죠. 우리도 이미 예전부터 왜구들 때문에 골머리 썩어서 척계강 장군님께서 왜구들을 상대하기 위한 절강병법 기호신서를 저술했었다. 이걸 배워온 거예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 척계강의 절강병법과 기호신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때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포수, 사수, 살수에 기반한 훈련도감 그리고 오군영이야.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왜구들을 격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금제도로 개혁을 해요. 1조 편법이라는 걸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1조 편법. 자, 1조 편법은 세금제도를 개혁한 겁니다. 자, 우리 세금제도 안사인한 이후에 뭐였죠? 양세법이었죠. 안사인한 이전까지는 조용조,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이 균전제에 기반해서 빈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균등과세인 조용조를 시행했잖아요. 토지를 나누어 주었으니 빈부 차이 인정하지 않겠다 하고 균등과세 했지만 안사인안으로 이 균전제가 무너지고 더 이상 토지를 나눠줄 수 없어. 그리고 장원제가 확대가 되게 돼요. 이러니까 국가도 인정한 거지. 더 이상 균등과세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보유한 자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걷는 차등과세인 양세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사인한 이후에 당나라 후기에 정립된 양세법,
보유한 자산에 따라서 1년에 2번, 여름과 가을에 차등적으로 세금을 걷겠다. 보유한 자산에 따라서 자양세법, 안사이 난 이후에 당나라 후기 때 보유한 자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걷는다. 1년에 2번. 언제? 여름과 가을. 근데 문제는 양세법은 세금을 현물로 걷었어요. 그런 양세법이 이제 명나라 때 와서 장거정이 1조 편법으로 바꾼 거야. 1조 편법을 시행한 이유는 양세법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양세법이 보유한 자산에 따라서 차등과세하는 건 좋은데 이 세금의 종류가 너무 늘었어. 세금의 종류가 수십 가지였어요. 세금이 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거기다가 현물 납부가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면 당시 명나라 뭐가 많이 들어왔죠? 은이 엄청나게 들어왔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럽 애들이 은을 막 가지고 오니까 유럽과 일본에서 들어온 이 은이 막 유통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은을 가지고 물건을 교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금은 현물로 걷으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거지. 그래서 1조 편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전국적인 토지조사를 실시합니다.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나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양세법 시행 이래로 수십 가지로 늘어난 세금을 딱 두 종류로 줄여버려요. 몇 종류로? 두 종류로. 바로 토지세인 지세와 인두세인 정세로 딱 두 종류로 정리해버린 거야. 이렇게 양세법 이후에 수십 가지로 늘어난 세금을 토지세인 지세와 인두세인 정세로 딱 둘로 줄여버립니다. 1조화하는 거야. 그래서 잡다한 세금을 토지세인 지세와 정세인 인두세로 1조화했다. 그래서 1조 편법이야. 그리고 세금을 뭐로 내라? 현물이 아니라 은으로 내라. 신항로 개척 이후에 유럽 애들이 가지고 온 아메리카 은과 일본의 은이 막 유통되면서 은경제가 활성화돼서 이제부터 세금을 은으로 내라. 그래서 1조 편법은 세금을 몇 개로? 딱 두 개로 토지세인 지세와 인두세인 정세로 줄인 다음에 은으로 납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1조 편법. 자, 하지만 이렇게 장거정의 개혁으로 명나라가 어느 정도 북로남의 문제를 해결하고 1조 편법으로 경제도 부흥하고 해결된 것 같았지만 장거정이 너무 빨리 죽었어요. 1582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장거정이 죽으니까 신종이 막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거정이 신종의 스승이었어요. 세자시절 스승. 그래서 장거정이 살아있을 때는 신종도 장거정 말 잘 들으면서 나라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 장거정이 죽은 다음부터는 리미트가 풀려버린 거야. 이제 선생님도 안 계시겠다. 나 막 나갈 거야. 근데 문제는 장거정이 죽은 게 1582년인데 신종은 장거정이 죽은 이후에도 거의 40년을 더 살았어요. 이 40년 동안 놀고 먹은 거야.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장거정이 죽은 이후에 다시 혼란에 빠지는데 명나라에게 결정적 사건이 터집니다. 임진왜란.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신종 말격제가 그렇게 나라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 임진왜란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조선을 도와줍니다. 심지어 자기 개인 사제까지 털어가지고 조선을 도와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유증으로 엄청나게 많이 명나라가 피해를 본 거야. 물론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에게 물론 원하는 게 있죠. 당연히 일본이 정면가도 명나라로 쳐들어오겠다고 하니 이 명나라 군대가 일본이 조선을 먹고 명나라 땅으로 와서 명나라 땅에서 싸우는 것보다야 그 일본군을 조선 땅에서 막는 게 도움은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진짜 과하게 도와주었어. 이 7년 전쟁 동안 명나라가 보낸 군대 규모만 30만 명이 넘었고요. 어마어마한 군량미도 무상으로 조선에게 제공을 하고 그럽니다. 자기 사비로요. 그래서 실제 명나라의 신하들이 이거 너무 과하지 않냐 하고 신종을 까요. 저거는 우리 명나라의 황제가 아니라 고려의 황제 같다 이래서 고려천자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아무튼 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명나라는 조선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재정과 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성장한 게 후금이에요. 여진족입니다. 근데 여진족의 성장은 청나라의 그 정치 파트랑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때 신종이 조선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조선 사람들, 조선 사대부들이 명나라 신종에 대한 깊은 은혜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나왔던 말이 제조지은이야.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다. 그래서 이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린다. 그래서 광해군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그 조선에서 그 신종 만력제를 모시는 사당도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만동묘예요.
이 만동묘를 폐지한 게 흥선대원군이야. 서원 출폐하면서 만동묘를 폐지하거든. 이러니까 양반들이 막 발작 버튼 눌러가지고 최익현을 중심으로 흥선대원군 탄핵하잖아. 그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다시 만동묘가 부활해요. 조선에서 우리나라에서 언제까지 이 만력제에 대한 제사를 지내느냐? 1937년 중일전쟁 때까지. 일본이 금지시킬 때까지. 일본이 이제 중국이랑 전쟁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요소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래가지고 금지했거든. 그때까지 만력제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명나라의 기본적인 정치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 명청교체기 청나라의 정치부터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